네, 이번 시간에는 챕터 1 공유압의 개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압에서는요, 공유압의 이 특징과 그리고 이 공유압을 제어하게 해주는 제어 밸브의 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센서의 종류와 논리 회로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분류해서 자,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유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공합과 유압의 차이점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유압 펌프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제어 밸브가 3개가 있는데 이 압력 제어 밸브와 유량 제어 밸브, 방향 제어 밸브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압력 제어 밸브에는 무엇이 있는지, 유량 제어 밸브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방향 제어 밸브에는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종류가 중요하고요. 이 압력 제어 밸브는 이제 힘을 나타내게 되는데 제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유량 제어 밸브는 속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향 제어 밸브는 이 유체의 흐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체의 흐름에 따라서 동작을 시켜주는 것이 액추에이터의 역할인데 액추에이터에는 이제 실린더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터나 실린더요. 그러면 이 실린더가 전진을 하고 후진을 하는 것은 유체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방향을 제어해 주는 것이 방향 제어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 제어 밸브는 이렇게 생긴 기호를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이런 기호에서 이제 포트의 수, 이제 관로의 수가 몇 개냐, 몇 개의 관로로 갈 수가 있냐에 따라서 포트의 수로 나누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로 이제 바뀔 수가 있냐, 몇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냐, 이거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트의 수와 위치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유압을 제어함에 있어서 이제 주변 기타 기기가 있겠죠. 이제 뭐 이물질을 여과시켜주는 여과기, 추갑기, 그리고 건조기, 그리고 서비스 유닛. 서비스 유닛 같은 경우에는 강압 밸브와 그리고 드레인 부치 필터, 루브리케이터, 윤활기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것으로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에서 나오는 이 토출량, 그리고 동력 구하는 공식, 그리고 압력, 유압에서 사용되는 작용류는 어떠한 구비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압축된 공기를 저장해주는 탱크의 역할, 밸브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공유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공압과 자 유압을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기 볼 때도 공압을 보고요. 그 다음에 유압, 실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순수 공압이 있고요. 순수 유압이 있는데 우리가 실기 시험에서는 이 순수 공압, 순수 유압을 보지 않고 전기 회로도가 가미된 전기 공압 작업과 순수 유압 작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회로도 우리가 볼 줄 알아야겠습니다. 당연히 공압 회로도와 유압 회로도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공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체가 공기인 것을 공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유체가 기름인 것은 유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압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프레셔로 공기를 압축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기름 같은 경우에는 유압 펌프로 이게 끌어올려서 이 유체 에너지를 실린더나 모터로 이렇게 동력을 주기 위한 에너지로 바꿔주기 때문에 이것은 기계적 에너지로
변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 에너지로 압력을 주는 거죠. 압력 에너지. 그 유체의 에너지를 압력, 유량, 방향 등의 제어를 통해서 실린더, 모터 등의 액추에이터에 기본적인 제어를 가해서 기계적 에너지를 바꾸는 동력의 변환과 운전을 행하는 일련의 방식이나 장치를 공유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동 매체를 이제 공기를 쓰느냐, 기름을 쓰느냐에 따라서 공압이냐 유압이냐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공유압 제어로는 조금 전에 그 빅데이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유량 제어, 그리고 압력 제어, 방향 제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유량 제어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양을 조절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거고요. 압력을 힘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방향은 그 유체의 방향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체는 이제 무엇이 있느냐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압축성 유체가 있습니다. 자, 압력 변화에 대해서 밀도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는 유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압축성 유체는 압력 변화에 대해서 밀도의 변화를 무시할 수 있는 유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체를 계산 같은 것을 할 때 그 압력 변화에 대해서 밀도의 변화까지 그 계산을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이 압축성 유체라고 보지 않고 이 비압축성 유체를 이용을 합니다. 계산을 할 때요. 비압축성 유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유체, 그러니까 점성 유체라고 하는 것은 점성을 갖고 있는 유체가 있고요. 비점성 유체는 점성을 무시할 수 있는 유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점성 유체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비압축성 유체와 비점성 유체를 이상 유체라고 합니다. 이상 유체. 점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그 흐름에 대한 저항을 얘기합니다. 흐름에 대한 저항. 흐름에 대한 저항을 얘기하는데요. 운동하는 액체나 기체 내부에 나타나는 마찰을 얘기를 하는데 내부 마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했으니까 점성이 크다고 하면 움직이기가 더 어렵겠죠. 저항이 크니까요. 그래서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그 점성이 커지면 유동성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흐르는 물체일수록 점성이 값은 작게 되겠죠. 잘 흐르는 물체는 유동성이 크니까요. 이렇게 반비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력 같은 경우에도 물보다 흐름에 대한 저항이 더 크니까 이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렸을 때 물엿은 물보다 더 늦게 떨어지죠. 그 점성이 커서 유동성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요거 점성에 대한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이상 유체를 우리가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압력입니다. 이 대기압이 나오는데요.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 상태에서 우선 진공 유리관을 수은 그릇에 넣었을 때, 수은 그릇에 넣었을 때 이게 수은이에요. 대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은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수은을 넣었을 때 이만큼. 자, 이만큼이 76cm라는 거죠. 이것을 수은주라고 합니다. 수은주. 수은주. 수은을 넣지 않고 이제 이거 물을 넣었다. 물을 넣었다. 물을 넣었는데 이것은 10.332m 아쿠아 수주니까 수주라고 합니다. 수주. 이 대기압을 나타내는 단위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표준 대기압 1 ATM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은을 넣었을 때 올라간 높이 수은주 760mm 수은주 그리고 76cm 수은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은이 아닌 물을 넣었을 때는 10.33m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수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위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단위들을 다 외우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묶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만큼. 그리고 바랑 파스칼로 묶겠습니다. 자, 이 뉴턴 퍼 미터 제곱은 자, 압력의 단위고요. 킬로그램 중 퍼 센티미터 제곱도 자, 압력의 단위입니다. 야, 이것은 단위 환산만 해준 거예요. 자, 우리가 단위 관련된 그 둘의 관계만 알고 있으면 자, 변환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뭐 다 같이 외울 필요가 없고요. 두 개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0332 kg 중 퍼 제곱 센티미터를 뉴턴 퍼 미터 제곱 단위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1kg 중은 9.8N이에요. 그리고 1cm는 자, 1m가 10의 제곱 cm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곱을 해주면 1m 제곱은 이거 제곱이 되죠? 10의 4승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1 제곱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단위 환산을 위해서요. 그럼 여기서 1.0332 1kg 중은 9.8N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9.8N 퍼 이 제곱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했죠.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4승이라는 거는 10의 4승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것은 1로 여기로 올라오게 되죠. 1.0332 곱하기 9.8 분의 1 10의 4승분의 1이니까요. 1.0332 곱하기 9.8 곱하기 10의 4승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1.0332 곱하기 이거 10이라고 생각하고 10의 5승 정도가 되겠네요. 10의 5승은 그러면 10만이 됩니다. 10만.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10만 1325 뉴턴 미터 제곱이 되겠죠. 자, 이게 단위 환산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단위 환산 이게 중요해요. 이거 이렇게 단위 환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바에서 파스칼 단위 환산 하는 거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1.01325 바는 우선 1바가 몇 파스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1바라고 하는 것은 10의 5승 파스칼인데요. 10의 5승이 10만이죠. 1파스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응력에 대한 그 단위인데요. 압력은 단위 면적분의 힘이기 때문에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반은 10의 5승 파스칼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1.01325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해주면 파스칼 단위 환산이 되겠죠. 10만이기 때문에 이것도 10만 1325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1바가 10의 5승 파스칼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단위 환산할 수 있죠. 그리고 PSI 단위는 자, 1PSI는 0.0703kg 여기 살짝 지우겠습니다. 잠시만. 이쪽을 빼내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요. 1PSI 단위는 0.0703kg 중 퍼 제곱센티미터 또 6894.73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킬로그램 중퍼 제곱센티미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단위 환산을 시켜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0332 kg 중퍼 제곱센티미터를 여기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바꿨었고요. 1.01325 바를 파스칼 단위로 바꾸는 거. 그 다음에 이 수은주가 76cm, 760mm, 수주 10.332라는 것을 이 수치를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지금 단위 환산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압력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대기압을 제어하는 것은 국소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이지 압력과 절대 압력, 진공압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절대 압력은 이 그림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이냐? 대기압은 기준이 여기입니다. 여기 대기압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진공이 100%일 때를 뜻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일 위에까지 거리가 대기압에서 여기까지를 게이지압이라고 하거든요. 게이지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압력계 같은 압력을 측정하는 측정기로 측정한 그 압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 중요한데요. 절대 압력이 여기서부터 제일 밑에서부터 제일 위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대기압이라고 했으니까 대기압 더하기 게이지압이죠. 게이지압을 더하면 절대 압력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기압에서 진공 압력을 빼주면 마찬가지로 절대 압력이 나오겠습니다.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절대 압력 구하는 공식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압력의 단위는 킬로그램 중 퍼 제곱센티미터. 압력을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P죠, P. 압력을 나타내는 기호 P, 그리고 힘을 나타내는 기호 F. 이것은 기호가 뉴턴, 그리고 미터 제곱이니까 이렇게 킬로그램 중 퍼 제곱센티미터나 파스칼, 파스칼이 뉴턴 퍼 제곱미터니까요. 뉴턴 퍼 제곱미터로 나타낼 수 있고, 바로 나타낼 수 있고, 수은주, 수주, psi 등의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 단위 보시면요. 10의 제곱 100은 헥토, 그 다음에 10의 세제곱 킬로, 10의 6승 메가, 10의 9승 기가, 10의 12승 테라, 10의 마이너스 2승 센치,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 나노,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10의 6승과 3승 메가와 킬로,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기호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리 이런 거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1바가 10의 5승 파스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1바라고 하는 것은 0.1 메가파스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압을 일반적으로 4바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메가파스칼로 파스칼 단위로 나누게 되면 0.4 메가파스칼이니까요. 실기에서도 우리가 파스칼 단위로도 이렇게 주어질 수 있으니까 메가파스칼이라는 단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기본 용어 보시겠습니다.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가지는 고유한 양을 나타내는데요. 질량의 단위는 SI 단위계에서 킬로그램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킬로그램이죠. 아까 위에 나왔던 킬로그램 중과는 다릅니다. 킬로그램 중은 중력과 속도가 포함된 중량에 대한 단위가 되겠습니다. 중량.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추적당 가지는 물체의 질량으로 로우로 표시합니다. 로우. 그러니까 밀도라는 것은 최적분의 질량이 되겠죠. 질량. 단위는
질량이 나타내는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최적이 미터 세제곱이기 때문에 킬로그램 퍼 세제곱 미터가 되겠고요. 비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유체의 단위 최적당 중량으로 감마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기호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감마로 표시하고요. 단위는 비중량이라는 것은 그 밀도에서 이 질량을 그 중량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최적분의 중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킬로그램 중이 되겠네요. 킬로그램 중. 최적은 똑같이 미터 세제곱. 이게 감마로 표시합니다. 비중량. 이 단위 좀 잘 보시고요. 비최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량을 역으로 하는 것인데요. 중량분의 최적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그런 비중량의 역수가 되겠죠. 그럼 비중량을 감마로 나타낸다고 했으니 감마분의 1. 이게 중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질량이라고 한다면 이건 밀도분의 1이 되겠죠. 역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중입니다. 자, 비중은 어떤 유체의 비중 감마와 일기압 4도에 순수한 물의 비중량 감마 W와의 이거 W는 워터예요. 워터. 물의 비중량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 B를 비중이라고 합니다. S로 표시하는데요. 단위는 없습니다. 또한 순수한 물의 밀도비로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중 S는 자, 물의 비중량 분의 비중량이 되겠고요. 이것도 이 비중량은 최적분의 비중량이라고 쓰니까 이것을 중량이 아닌 질량으로 바꾸게 되면 이것은 밀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물의 밀도 분의 그 밀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표준 물질은 보통 고체 액체는 1atm의 4도, 그 다음에 기체는 용도시 1atm 이하 공기를 사용하고요. 이 고체, 액체, 기체는 형태 부피가 일정한 분자 간의 간격이 작은 거, 그 액체는 형태 변화가 있고 부피는 일정하고요. 비압축성이죠. 분자 간의 간격은 고체보다 큰 것, 그리고 기체는 형태와 부피가 변화하고 분자 간의 간격이 큰 것. 물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음, 물, 그리고 수증기가 되겠죠. 두 번째, 공유압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파스칼의 원리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파스칼의 원리는 유체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비압축성 유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비압축성 유체라는 것은 압력이나 유속이 변할 때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는 유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에 의해서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 파스칼의 원리가 부합한다는 것이겠죠. 밀폐된 공간에 담아서 유체 일부에 힘을 가해서 압력을 증가시키면 유체 내의 압력은 모든 부분에 똑같은 크기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즉 밀폐된 용기 속에 정지하고 있는 유체에 힘을 가하면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발생한다는 원리가 파스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비압축성 유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자, 이런 그림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의 압력 그리고 여기에서의 압력이 같다라는 원리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압력을 P1이라고 하고 여기에 압력을 P2라고 하면 이 P1과 P2가 같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풀어 써보면 자, 압력은 단면적 분의 힘이 되므로 F1분의 F1은 A2분의 F2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A1은 A2보다 작죠. 그래서 즉 F1도 F2보다 작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식을 잘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는 법칙인데요. 이것은 이상기체의 방정식이 이제 T분의 자 T분의 PV1은 P2 V2 T2는 일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온도를 이제 일정하다고 했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보일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 일정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P1과 V1은 자, 곱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비례 관계를 갖겠죠. 자, P1이 커지면 V1은 작아지고 P2가 작아지면 V2가 커지는 이런 관계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샤를의 법칙 보시겠습니다. 샤를의 법칙에서는요, 보일러 법칙에서는 이제 온도를 일정하게 뒀는데, 샤를의 법칙에서는 이제 고정 변수를 이제 압력을 자, 무시를 하고 이제 온도와 이 부피만 따지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T1이 올라가게 되면 자, V1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비례가 되겠습니다. 비례. 자, 비례한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1도 증가함에 따라서 체력이 273분의 1씩 증가한다는 건데 273이 어떻게 나왔냐? 샤를의 법칙에서는 이제 섭씨 온도를 사용하지 않고 절대 온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은 섭씨 온도 플러스 213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3도가 나오는 거고요. 절대 온도 켈빈을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합치게 되면 T1분의 그 T1분의 P1 V1 T2분의 V2 P2 V2가 되겠고요. 다음 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식과 이 식과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인데 지금 이렇게 T2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항을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이 식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상 기체일 때만 이렇게 이상 기체일 때만 이거는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압축성 유체이면서 비점성 유체일 때만 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압력 변화에 따라서 밀도 변화가 있으면 이거는 이상기체 방정식이 성립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상기체일 때만 성립이 되는 이상기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는 압력이 일정하게 보일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일정하고 샤를의 법칙이라는 것이 압력이 일정했죠. 이제 압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바로 샤를의 법칙이라고 알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속의 정리와 베르니의 정리는 이제 뒤에 나와 있으니까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의 정리입니다. 자, 어떤 유체가 관속을 이동할 때 단위 시간 동안 유입된 양과 유체의 양은 같아야 한다는 정리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계산식으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런 그림을 주어지고 이제 보통 이 V1과 자 A1, 자 A2를 주고 뭐 V2를 구하라. 그리고 얘 중에서 다른 세 개를 주고 하나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어디든 간에 자 들어간 양과 나가는 양이 같아야 됩니다. 이게 여기에 만약에 유량이 들어갔고 Q1이고요. 나가는 거 Q2라고 한다면 이건 같아야 되므로 Q1은 유량은 자 면적 곱하기 속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A1 곱하기 V1은 A2 곱하기 V2가 됩니다. 여기 원래 로우가 들어가는데 이건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시할 수 있으므로
A1 곱하기 V1, A2 곱하기 V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데 이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도 A1이 A2보다 크죠. 그럼 V1은 V1과 V2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클까요? V1이 크고 그 A2보다 A1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일정해야 하려면 이제 V1은 작아야겠죠. 그래서 V2가 더 크겠습니다. 이렇게 면적이 크면 속도가 느려지고 면적이 작으면 속도가 빨라지는, 보통 샤워기를 보시면 좀 이제 수압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샤워기 호스 같은 게 있다고 하는데, 그건 수압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구멍을 면적을 작게 해서 속도를 빨리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호스에서 물 청소 같은 거 할 때 물 호스에서 좀 더 멀리 나가게 하려면 우리가 눌러주죠. 면적을 작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속도가 빨라져서 좀 멀리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연속의 정리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위도 보셔야 되는데요. 자, 면적 곱하기 속도니까, 자,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 미터 제곱, 그리고 속도 단위 미터 퍼 세크를 곱하면 미터 세제곱 퍼 세크가 되겠죠. 이게 유량이 되겠습니다. 유량의 단위. 이제 이 계산하실 때는 이 단위가 굉장히 다 중요하게 되는데요. 단위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베르누이의 정리입니다. 점성이 없는 비압축성의 액체가 수평관을 흐를 때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A 부분과 B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B 부분이 이제 지면이라고 보고요. 그럼 이 A는 이 높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B는 위치 에너지 없는 대신에 속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속도가 0이고요. 그래서 A는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이 mgh인데 mgh를 가지고 있고, B에 대해서는 mgh2, 근데 h2가 0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없게 되고요. 속도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이게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이것도 속도 에너지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가 속도로 변환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여기 이쪽에서와 이쪽에서의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 압력 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을 해야 됩니다. 그 정리가 베르누이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식을 보시면 비중량 분의 P1, 그래서 이게 압력 수도가 되고요. 이 G분의 V1 제곱, 이것은 속도 수도가 되겠습니다. Z1은 이제 높이죠. 이거는 위치 수도가 되고요. 그래서 이 값은 항상 일정해야 된다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류와 난류입니다. 충류와 난류가 있는데요. 충류는 일반적으로 유속이 작고 가는 관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것을 충류라고 합니다. 난류는 반대로 유속이 크고 굵은 관을 통과할 때 발생을 하는데요. 충류는 흐름 방향과 평행하게 작용하는 상태.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평행하게 흐르는 것이 충류가 되겠고요. 유체의 입자가 불규칙적으로 소용돌이를 일으키면서 흘러가는 상태, 이것이 난류가 되겠습니다. 방향이 뒤죽박죽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레이놀즈 수가 나오는데요.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유체 내에 물체를 놓거나 유체가 관 속을 흐를 때 난류와 충류의 경계가 되는 값을 레이놀즈 수라고 합니다. 이 경계가 되는 값 2320이라고 보는데요. 이 2320보다 작은 것이 충류, 2320보다 큰 것이 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차원 수이고요. 레이놀즈 수는 물체의 관성이 점성에 비해서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관성이 점성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레전스도 크고 이렇게 방향이 뒤죽박죽 되는 난류가 되겠습니다. 충류는 유속이 작고 유체의 동점도가 큰 편입니다. 그리고 점도가 작은 거죠. 동점도가 크려면 점도가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체 점도가 난류는 작게 되겠고요. 이 레인놀즈의 수도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충류와 난류 구분을 꼭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2320보다 작은 게 충류, 2320보다 큰 게 난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림을 꼭 파악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압의 특성입니다. 공압장치의 구성 요소로는 이제 공압을 발생시켜주는 동력원이 있어야 됐고요. 이 동력원에는 뭐가 있을까요? 엔진과 전동기 등이 있겠죠. 그리고 이 공압을 발생시켜주는 압축기와 공기 탱크, 저장식 공기 탱크, 냉각기 등이 있겠고, 이걸 나온 공기를 좀 이물질을 제거한다든지 청정하게 해준 청정 장치로는 공기 필터 그리고 공기 건조기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나오는 그 공기를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압력 제열부와 반향 제열부, 유량 제열부가 있겠고요. 압력 제열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힘을 제어하고 유량 제열부는 속도를 제어합니다. 이것을 이제 구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구동시켜주는 액추에이터, 실린더나 모터, 요동 액추에이터 등으로 나타내주게 됩니다. 유압 장치 구성 요소로는 마찬가지로 유압 탱크가 있고요. 유압 펌프가 끌어올려주는 유압 펌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압력 제어, 방향 제어, 유량 제어부로 제어를 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유압 실린더, 유압 모터, 유압 요동 액추에이터로 우리가 구동을 해주게 됩니다. 참고 내용 읽어보시고요. 이제 무조건 나오는 이제 공유압의 장단점입니다. 공압의 특징과 유압의 특징을 잘 구분할 수 있으면 그 장점과 단점도 바로바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공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서 공기를 모아서 이 컴프레셔 압축기를 통해서 공기를 압축을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압은 압축성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압은 비압축성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압축성. 대기 중에서 공기를 얻기 때문에 압축 공기를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힘의 전달이 간단하고 먼 거리까지 쉽게 이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압축에서 컴프레셔를 압축한 다음에 공기 탱크에다가 저장하기도 쉽죠. 그리고 힘의 증폭이 쉽고요. 속도 변경이 간단합니다. 증폭이 쉽지만 큰 힘을 낼 수는 없습니다. 유압과 비교해서 큰 힘을 나타내는 것은 유압이 되겠고요. 공압은 고속 작동이 가능하고 폭발 인화의 위험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차이점, 유압과 비교했을 때 유압은 기름이기 때문에 이게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공압은 취급이 굉장히 간단하고요. 과부하에 대해서 안전합니다. 과부하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뜻은 보통 공압은 압력이 4바로 생각이 되면 되는데요. 4바. 그러니까 파스칼 단위로 하면 5바입니다. 5바. 0.5메가파스칼을 이용을 하고 유압은 보통 4메가파스칼 그러니까 40바죠. 이 정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압력이 10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당연히 과부하에 대해서는 유압이 좀 위험하고 공압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겠죠. 그 뜻입니다. 레귤레이터를 이용해서 실린더의 출력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조절해 주는 겁니다. 무단 변속이 가능합니다. 그럼 공압의 단점을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큰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용량에는 부적합하죠. 이렇게 0.5메가파스칼 정도 압력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좀 더 큰 힘을 내려면 4메가파스칼 정도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유압을 써야겠죠. 공압은 응답 속도가 느립니다. 이것은 압축성 에너지이기 때문이에요. 압축성 에너지. 압축성 에너지이기 때문에 정밀한 속도 제어가 곤란하고요. 압축성 에너지로 위치 제어성이 나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에너지 생산 비용이 많이 들고요. 이제 공기는 쉽게 얻을 수 있으나
그 공기를 압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겠죠. 그리고 공기는 그 대기로 또 내보내면 되는데 그 내보낼 때 배기 소음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합니다. 조속에서도 균일한 속도를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공합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치 제어성이 나쁜 것, 속도 제어가 잘 안 되는 것, 폭발 인하의 위험이 없고 증폭이 쉽고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자, 유압은 공합과 비교해서 원격 조작과 무단 변수가 가능하다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응답 속도가 그 공합에 비해서 굉장히 빠릅니다. 소형 장치로 큰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전기전자 조합이 간단해서 자동 제어도 가능하고 공합에 비해서 조작이 간편하고 조절하기 쉽습니다. 운전 시에 소음이 적고요. 배기 소음이 안 나니까 운전 소음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유압을 그 넣을 때 그 소음이 펌프 사용 시에 좀 소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운전 시 소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배기 소음에 대한 그 비교 소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음이 납니다. 윤활성, 방청성, 열 방출성이 양호하고요. 충격이나 진동을 효율적으로 감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름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감쇄시킬 수 있고요. 과부하 운전 시 안전 장치가 간단하다. 뭐 릴리 밸브나 이런 것들을 안전 밸브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압은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유온의 변화에 따라서 이 출력이 좀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오일 누설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고압에서. 그리고 오일에 불순물이 섞여서 작동이 불량하게 될 수 있고요. 고압에 비해서 작동 속도가 느립니다. 중요하고요. 고압을 사용하니까 위험성이 따라 과부하에 따른 위험성이고요. 동력업 및 펌프 사용 시 소음이 발생하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장점으로는 위치 제어성이 공합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균열한 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공합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저속에서 균열한 속도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무시하시면 되고, 여기서 속도 제어가 좋고 위치 제어성이 좋다. 이 부분이 공합과 유압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합은 압축성 에너지, 유압은 비압축성 에너지라고 보시면 이 공합의 장점, 단점, 유압의 장점, 단점을 크게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장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큰 힘을 낼 수 있죠. 공합은 뭐 0.5MPa인데 유압은 4MPa 정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공합에 비해서 작업 속도가 빠르다라고 나와 있는데 느리죠. 작업 속도는 무단 변속이 가능하고요. 균일한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저속에서 공합도 균일한 속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균일한 속도를 얻을 수 있다 하면 이것은 유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합에서는 저속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에서 균일한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유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